노유진의 정치 카페. 나도 원전 안전 신화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핵발전소의 완전한 안전 확보는 불가능하며 위험한 줄 알면서 계속할 것인가의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지난 주말에 정의당을 비롯해서 정당 환경단체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 지난 9일이죠. 삼척 시민들은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한글날 황금 연휴임에도 아랑곳 없이 68%의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진 삼척시 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는 85%에 달하는 압도적 유권자들이 원전 반대 의사를 확인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를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무시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가 효력을 주장하는 삼척시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 3년 전에 만들어진 이 주민 서명 문서가 상당 부분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폭로가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으로부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서명 문서가 얼마나 황당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청취자께서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정치카페 검색하시고요. 정치카페 채널로 들어오시면 일부를 공개해뒀으니까 꼭 찾아서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민의 명예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삼척 시민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요. 정치카페 2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쳐야지. 박수.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인터뷰 해주실 김재나 의원님도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나입니다. 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셔가지고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저 유시민 작가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주일? 낚시는 좀 하셨나요? 낚시는 못했고요. 예. 저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김재남 의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이 역시 전투의 일선 현장에 계신 분은 저렇게 기가 팍팍 저처럼 이렇게 이선으로 빠져서 이제 예병 민방위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실비실 역시 현장이 중요하구나. 예. 그 노회찬 대표께서는 좀 저 머리카락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오늘 또 이렇게 유난히 단정해 보이세요. 뭐 하셨나요? 제가 저기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가? 어저께 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척 갔다가 예. 삼척이요. 예, KBS가 요새 욕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가볼까 해가지고 예. 그 삼척 원전 문제 가지고 현장 토크 그 1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제 촬영을 하루 종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바로 카페 인터뷰, 오늘 카페 인터뷰도 바로 그 주제를 다룰 예정이죠.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카페 인터뷰. 노회찬의 카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오늘 카페 인터뷰에는 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전투를 막 치르고 왔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예, 김재남 의원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화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된 지 일주일이고 오늘이 새해 두 번째 주 첫 국정감사 중간에 지금 현장에서 달려오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또 가장 뜨거운 큰 주제들을 갖다가 터뜨려서 가장 또 많은 주목을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재남 의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선 삼척 원전 관련한 얘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어저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척 현장에 가서 삼척 원전 유치 반대 투쟁위원회 분들도 많이 만나고 시민들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 가니까 김재남 의원이 영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개인 숭배 수준으로 이제 지금 예. 그 사람들 김재남 얘기하면 뭐든지 이렇게 한번 봐주고 넘어가는 예,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정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든든하셨겠습니다. 제가 정의당 들어온 이래로 정의당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환호를 받은 적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막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게 바로 사실은 지난 10월 9일 삼척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제 원전 유치와 관련된 주민 찬반 투표, 주민 투표가 실시되기 바로 전날 삼척 원전 유치의 명분이 되기도 했던 96%의 삼척 시민이 찬성했다고 하는 이 찬성 명부가 사실상 조작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유치 명부를 갖다가 발견해냄으로써 김재남 의원이 이렇게 확인을 한 셈인데요. 그 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혹시 삼척에서 뭐 연락 온 것들 없어요?
삼척 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들었고 그 역할 평생 삼척 시민들이 잊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고요. 저는 이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삼척 시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조작한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의 아주 그 비민주적인 그런 얼굴을 가진 서명부가 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3년 동안 이걸 찾질 못했어요. 그 서명부를 확인해 보니 거의 대부분 조작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아니 이렇게 조작으로 만들어진 서명부를 96.9%의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이름으로 냈다는 거 기가 막히죠. 거기 그 유친 신청서를 낼 때는 삼척 시장이 이름이 버젓이 공문서로 같이 제출이 됐었던 거죠. 네. 어저께 그 삼척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서명부가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96%나 찬성할 리가 없는데 뭐 46% 찬성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96% 찬성이라는 발표를 못 믿어서 서명부 원본을 보려고 소송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걸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이제 찾아내고 또 공개하고 확인을 했다라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었어요? 저 진짜 듣다 보니 궁금해지네. 예,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원회에. 네, 2011년 5월에 국회의장 앞으로 서명부가 전달이 됐고 그게 이제 해당 상임위가 지식경제위원회니까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산업위 지식경제위 전 지식경제위원회죠. 거기에 이제 보관이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자기에 잘 쌓여가지고. 그런데 그동안 찾았는데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국회에 왔다는데 찾아주시라. 근데 그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게 이제 접수된 이름하고 이 보자기에 쌓여졌던 이 문서하고 제대로 이게 번호가 안 매겨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못 찾아냈다가 근데 제가 이번에 국감 때 또 요청을 했죠. 그래서 찾아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때 그 서명부를 갖다가 5부를 갖다가 청와대를 비롯해서 곳곳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찾았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거는 없는 걸로 하죠 뭐. 그냥. 그래서 호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제가 만난 이제 그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이고 효력을 자신들은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이게 왜 국가사무냐 했더니 삼척시장이 당시에 유치 신청을 갖다가 냈는데 그 유치 신청 내기 전에 주민투표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면은 받아들이겠지만 시장이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이후에 그 의견 수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유치 신청을 할 때 주민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유치 신청을 한다고 해놓고 그 투표도 안 하고 유치 신청했으면 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단 유치 신청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투표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낙장불입이냐. 이러면 고소도 치는 것도 아니고. 주민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면 언제라도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뭐 고집을 피우고 있던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지금 산자부 국감을 하다가 오신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산자부 국감이 오전에 좀 파행이 됐어요. 이 얘기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모든 의원들께서 국회가 만들어진 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게 뭐냐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국감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 그래서 제출되는 자료는 다 컨펌 받아서 의원들한테 전달하라. 라고 완전히 국회의 이 국정감사에 방해하는 거죠. 방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산업부 처벌하라. 본부 말고 산하기관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이 산하기관에게 산하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산업부 컨펌 받아서 내라. 그래서 사전 검열한 거죠. 산하기관은 그래서 파행이 됐었습니다.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대로 독자적인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낼 때 그냥 내지 않고 자기 상부기관인 컨펌 받아서 내라. 뭐 컨펌이라는 게 아니라 허가 맡아서 검열을 받는 검열 맡아서 내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건 사전 검열이고 그걸 장관의 지시사항.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뭐냐면 국정감사 자료 제출 처리 지침 해가지고
지시사항 이렇게 나가 있었던 이 처리 거예요. 지침을 공개한 것도 제가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검열이라는 거는 이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그럼 입법부가 행정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뉴스가 되나? 나는 뭐 사방하고 있어서 새삼 이게 왜 뉴스가 되지? 그래서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회의 그 증인, 그리고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국정감사 방해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관이 이거 처벌받아야 된다. 그 조치를 좀 이렇게 취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파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가 되면서 정확하게 오늘 오후까지 누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장관 지시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장관 안 했다고 자기가 하니까 만들어서 해명할 것. 그리고 또 위원장은 그 상임위원장이 관련돼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겠다. 지금 장관은 이렇게 자기는 안 했습니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 훌륭하신 장관님 성함이 윤상직이죠 아마. 장관이십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요즘 그 장관 이름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름을 정확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삼척 네, 얘기로 그래서 넘어가. 오늘 이제 그 삼척 주민투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 그 조작된 서명부는 주민의 민의를 왜곡한 비민주적인 얼굴을 가진 서명부다. 그리고 실제 가장 민주적인 얼굴의 모습은 이번에 주민투표 85% 이거다. 이게 장관에게 얘기를 하면서 장관은 어떤 얼굴이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못 받아들인다. 이미 절차가 다 끝나서. 오호.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시 삼척시가 유치 신청을 낼 때 거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그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주민 투표를 거쳐서 주민의 의사를 표명하겠다. 그러니까 유치 신청을 낼 때는 조건부였던 거죠. 그 절차가 다 있는데 장관은 관련 회의록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 이거는 주민 투표를 하기로 한 거는 약속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발뺌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좀 화도 내고 했는데요. 이거는 삼척시 의회 그리고 삼척시 의회의 모든 시의원들이 서명을 다 해서 삼척 시민의 의사를 주민 투표를 통해서 물어서 최종 결정하겠다 했고 이번 10월 9일 날 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85.8%가 반대한다 이렇게 낸 네. 겁니다. 2010년 12월 달에 이제 당시의 삼척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이제 유치 신청을 일방적으로 냈는데요. 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절차를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산자부 장관의 어떤 발언이지만 실은 2010년 유치 신청 낸 이후에도 2011년 10월 말에 바로 이 발전소 짓겠다고 하는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주민 수용성을 그 평가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삼척에서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50% 미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신들도 그 후에 여론조사까지 했고 거기서도 50% 미만 나왔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번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김재남 의원께서 신규 원전을 갖다가 지금 원전이 23개가 있는데 더 건설할 경우에 신규 원전을 더 건설할 경우에 지금 아직 짓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경주 방패장이 모자란다. 이 폐기물을 갖다가 중저준위 폐기물을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얘기는 새로운 방패장을 또 만들겠다. 또 만들겠다는 얘기와 결합돼야만 의미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원전 진흥 정책이 이런 거거든요. 일단 짓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거의 지구상에서 생명하고 격리해서 준위가 낮은 거는 300년 이상, 네. 준위가 높은 것은 고준위. 수십만 년 격리가 돼야 되는 10만 이런 년.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가 수용될 수 있는 양은 80만 드럼인데 그 80만 드럼은 23개가 가동 중에 있고 또 건설 중인 게 5개가 있고 계획 중인 게 6개가 있어서 34개가 수명 연장 없이 자기 원래 설계된 수명만큼 만들어진 폐기물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삼척 신규 원전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 노후해가지고
또다시 뭐 10년, 20년 쓰겠다고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핵폐기물도 경주 방패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넘쳐나는 거죠. 근데 경주 방패장을 짓기까지는 20년 이상 그것도 수없이 많은 주민 갈등 비용을 치르면서 건설된 건데 그런 계획도 없이 신규 원전 짓겠다. 노 원전 수명 연장하겠다 하는 게 정부 정책이니 그야말로 쓰레기 처리할 어떤 계획 하나도 없이 무조건 쓰레기 만들고 보자고 하는 이런 무대책의 정부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예. 했더니 윤상직 장관은 정확하게 답변을 또 못합니다. 참고로 지금 그 경주 방패장은 뭔가면은 모든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가 그 보관하는 데가 아니고 좀 약한 거, 방사능이 약한 거. 그러니까 그 전에 노원구 월계동에서 아스팔트 걷어낸 거, 그다음에 장갑, 방사능에 좀 노출된 장갑, 그 설비, 정도. 예. 그래서 요것도 보관하면 300년을 보관해야 그것도 위험한 이제 거죠. 이제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가장 이제 그 사용 후 해결료. 사용 후 해결료, 연료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년, 최소한 10만 네, 년이죠. 10만 년에서 10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10만 년 지금 격리가 돼야 말이죠. 되는 거죠. 10만 년이라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년이면 신석기 시대까지를 갖다가 10번을 거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10만 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죽음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월성 지금 뭐 우리 그 고리나 월성 이미 수명이 다 된 원자로를 이제 폐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폐쇄하면 그게 이제 사용 후 해결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처리를 그랬던 하라고 문제예요. 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처리할 때가 있어요. 보관할 때가 있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대한민국 한 군데도 있어요. 지금 어디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산업이 제일 발달한 나라는 프랑스였어요. 독일도 보니까 프랑스에 가서 처리해가지고 제철이 제철이죠. 그거는. 예, 예, 재처리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고얼레벤이라고 그 니더작센주에 있는 암염 광산 네.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를 지금 연구 보관소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우도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예. 그렇다고 그 산업을 만드는 거는 곧바로 핵폭탄 개발하는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핵발전소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급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없네요. 그렇죠.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그리고 이제 근데 밖에 그래서 나가도 공중변수도 없는. 그래서 경주방패장을 그 엄청난 근데 주민들 입장에선 그거는 위험천만하고 독성이 있으니까 그건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핵폐기물 신뢰성 원칙 같은 걸 얘기하면서 원전 지을 수 있는데 이 핵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주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지어라. 그게 사전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핵폐기물 신뢰성 원칙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걸 사후에다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짓지 않는 고급 맨션 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어저께 삼척 시민들 만났을 때 가장 제가 이 가슴에 남았던 뭉클했던 말씀들은 뭔가면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삼척이 뭐 먹고 살 게 별로 없고 힘들다. 그 원자력 발전소로도 들어오면은 일자리도 조금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 같은 게 되면은 사실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장에 목돈을 손에 쥐게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나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그 삼척 출신으로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기 자식들이 전화가 온대요. 그 미래를 생각해서 찬성하면 안 된다고. 네, 아버지 절대 찬성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젊은 아이들이 전화 와가지고 절대로 찬성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근덕에 그 대진 부지 가서 보셨죠? 예,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배 타고 해안이잖아요. 배 타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그 부지를 다시 봤는데 거기 가 보니까 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마을 2호로 선정된 곳이더라고요. 거기다 짓는 거예요? 예. 정말 아름다운 해안입니다. 저처구니가 없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번 국감에서 또 초기에 MB 정권 하에서 해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멕시코에서 2조 3천억의 혈세를 낭비한 어떤 사건을 또 발굴해내셨던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공기업 정상화라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은 사실이었죠. 그게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엄청난 규모로 해외 그 에너지 공기업을 앞장세워 가지고 에너지 공기업이 몸집 불리기듯이 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섭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지금에서 나타나서 보니 모두가 다 부실 덩어리고 그 부채는 지금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게 돼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중에 저희가 오늘도 발표를 했고 또 지난주에도 발표를 한 거 중에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의 동광을 개발하면서 구리광산. 네, 구리광산을 개발하면서 정말 사업성 없는 곳에 결정적으로는 이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난 걸 알고도 그걸 투자를 해서 거의 90%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러서 결국 2조 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 거기로 사장이 나오신 누구였죠? 이때 꼭 그 이름을 얘기를 당시에 해야 김신종 김신종 네. 산자부 출신이죠, 그죠? 네, 김신종 네.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시작해서 현재 이제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그러니까 김신종 씨가 제가 참여정부 때 그분이 산자부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봐서 아는데요. 네. 진짜 뭐라 그럴까 이 인간관계를 통한 이 로비와 권력자에 대한 아부 이런 거에 상당히 숙련도가 굉장히 그 높으신 분이세요. 바로 그게 그 관계가 이명박 네. 대통령 당시 그 다음에 형님하는 이상득 전 의원의 가장 핵심 측근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참여정부 때도 실세들이 핵심 측근이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때는 성공을 못했고 그 뒤에 성공해서 여기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지금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누구한테 해요? 김신종 사장에게도 해야 되고 관계대에 있는 이제 전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들 찾아내야 청문회 해야 된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건도 아닌데 이게 여러 건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오늘은 석유공사라고 국민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하베스트 자회사였던 나를 9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한번 900억에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9천억에 인수. 9천억에 팔아 9천억에 산 거를 한 1,000억 정도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 관계를 아직 확인은 안 해주는데요. 저희가 한번 추적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자본 9천억이었던 것을 1,000억 정도 판 것은 확인을 안 해주면 그 정도인데 이 날이 엄청나게 부실한 회사였던 거예요. 그걸 인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자회사였던 모회사였던 하베스트가 이 날에게 빌려준 1조 7천억이라는 부채까지 있었던 거죠. 그것까지 탕감을 해주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한 2조 5천억의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도 그 아니고 또한 이게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친 짓을 요즘은 뭐 1조 2조는 돈도 돈도 아니야.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돈이 낭비가 되고 탕진이 돼서 이제 오늘 또 저희가 그 문제까지 밝혀서 이 정도는 청문회다.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광물자원공사다 석유자원공사가 이 일에 뛰어든 것은 그 당시에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그다음에 석유공사는 대형화하라 몸짓을 키워라 하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뛰어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 특별회계라든지 또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 여러 정부의 예산들을 뒷받침을 해주면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형화라는 이름으로 대형 사고를 치고 그다음에 대형 부채를 지금 현재 국민들이 떠안게 돼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MB 청문회 해야죠. 국회의 국정조사감이에요, 그죠? 그렇죠.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 일환으로 청문회도 열고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사안인데 국정조사에다가 뭐 감사원은 감사를 해야 되고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주로 보면은 이 정부에다가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하는 노조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억누르는 어떤 그런 편법으로만 정상화를 갖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실태를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고 그야말로 정상화 하는데 부채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 공기업 직원 노동자들. 그래서 복지 뭐 감축해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게 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는데요. 그 위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 방식은 잘못된 거죠. 자, 국감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국정감사는 이제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이 이제 2주 시작이 됐던 첫 국감이었는데 산업부 국감은 처음 시작한 건데 이제 파행으로 시작이 됐었던 거죠. 네, 27일까지 열립니다. 예. 그래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는 이제 이후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아시고 싶어 하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보다 생생하게 국감 때 좀 더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에서 이제 화양 냄새 팍팍 풍기면서 우리 노유진 정치 카페를 위해서 나와 주셨는데 남은 기간 더 큰 활약을 하시길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청취자와 더불어서 우리 김재남 의원께 성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쳐드려야 돼요. 예. 다시 전쟁터로. 예, 이제까지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이었습니다. 김재남 의원 외에도 국감 초반에 정의당 의원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참고로 오늘자 한겨레신문 일면을 보니까요, 아예 정의당 의원들이 도배를 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면에 보면 박원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종 사촌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올해 잇따라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면서 펀드 운용액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조경제가 아니라 친척경제였다는 내용과요. 아울러서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포털사들을 동원한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모독 발언을 강조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장식했습니다. 예, 친척경제. 지금 그 정의당 의원들이 2012년에 이제 그 당선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세 번째 국감입니다. 3년 차에 들면서 물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그 창조경제가 아니라 친척경제였다. 그 또 해명을 보니까 뭐 정상적이었다라고들 자기들은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모든 게 들으면서 정상적이죠. 그래야지 나는 이거 비정상회담에 의제를 해야 된다.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일로 나를 모독하지 마라. 예, 그래서 게시판 지우겠다. 그래서 이제 IT 강국인데 IT 탄압 강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예.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한국 사회는 평등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불평등한 사회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재산을 물려받아야 부자가 되는 사회입니까? 법 앞에 온 국민이 평등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부유함에 따라 차별받는 사회입니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야 하는 사회입니까? 위기의 대한민국, 침몰하는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분들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권합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글항아리.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원래는 국정감사 초반 상황을 좀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김재남 의원 인터뷰도 다 들었고 또 진행자께서 우리 또 소개도 하셨고 그래서 생략하고요.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죠. 첫 번째는 궁금하시죠? 김정은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으며 어떤 상태일까? 예. 두 번째는 카카오톡 관련해서 인터넷 메신저 검열과 관련된 파문 어디까지 갈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정은 되게 궁금하시죠? 예.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 저 듣자 하니까 뭐 저 군사 훈련에 참가해가지고 다리를 다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 등치를 보니까 조금 그 무리한 액션을 하셨나 그분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그 해군 그 장성들 그 이제 고위의 장교들에게도 이렇게 수영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수영을 몇 킬로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이 든 분들을 직접 이게 물에 들어가도록 했고 지금 보도된 것도 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죠. 지금 김정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온갖 설들이 특히 종편을 중심으로 심지어 쿠데타 설까지. 뭐 온갖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좀 챙겨보면 첫 번째는 9월 3일 날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모란봉 악단 신작음악회가 있었는데 이날 이제 부인 리설주하고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조선중앙TV에서 보도가 나온 거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9월 3일 이후로 약 6주 동안 일체 매체, 북한 매체에 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적 내지 하여튼 사라진 건 맞아요. 6주가 넘죠? 지금 한 87일째, 90일째. 아니요. 9월 3일 날 나왔으니까 지금 그래요? 예, 지금 10월 이제 13일이니까 한 40일 정도, 41일 그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사실로 볼 수 있는 거는 최고인민회의에도 불참했고요. 10월 10일 있었던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이제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곳이죠. 여기가. 여기에도 안 왔어요. 이건 사실로 확인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취를 감추기 전에 북한 매체 화면에 다리를 절면서 걷는 모습이 나온 거. 예. 이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약 40일간 안 나타난 건 확실하고요. 중요한 국가 행사에 안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다리를 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문이 있나 이걸 제가 챙겨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매체, 언론 매체하고 이제 서방 진영 매체에 우선 크게 보면 건강 이상설, 예, 분류해 보면 좌골신경통설, 신부전증설, 이건 이제 콩팥이 안 좋은 거죠. 뇌사설, 정신이상설, 군사훈련 참관 도중 부상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 5가지의 건강 이상의 내용에 관한 썰들이 보도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부 쿠데타설, 실각설 이런 게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가 비교적 북한에 대해서는 좀 빠삭한 편이죠. 중국 관영중앙TV가 이틀 전이죠. 10월 11일 날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 전문 이런 거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뭐 가능한 일이겠죠. 이것도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고 났을 때 7시간 동안 예, 간접 보고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될 게 미국 백악관 대변인 패트릭 벤트렐이 10월 10일 날 한 논평인데요. 쿠데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 어딘지는 몰라도 일단 개연성이 높은 걸로 보이고요. 쿠데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현재까지 나타납니다. 그 세계 양강인 그 중국과 북한의 그런 공식 매체 내지 대변인들이 확인해 준 셈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소문과 보도들을 또 논평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저는 이게 사실은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국가 원수인데 국가 원수가 이렇게 뭐 한 달 이상 안 보이고 있다. 그때 외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미 유고 상태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유고 상태라면은 지난 10월 4일인가요? 그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권력 서열 2, 3, 4위가 이렇게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1위가 그 유고면은 2, 3, 4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정신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1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2, 3, 4 순서대로 이래 가지고 온다는 거는 1위가 건재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유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고가 아니라면 뭐냐? 무슨 그 아무 이유 없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디가 뭐 수술을 받았다거나 뭐 요양이 신체적으로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봅니다. 원래 이렇게 사회주의권에서는 권력이 안정된 지도자일수록 장기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장기간 안 나타나는 것 자체가 어느 만큼 거꾸로 얘기하면은 안 나타나고도 이 지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실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데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도 한 번도 안 하고 잘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꾸 거기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그때 뭘 했는지 예, 근데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걸 가지고 뭐 언론에서 이렇게
물론 우리식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렇게 한 달씩 안 나타난 거는 용납이 안 되는 우리는 열린 사회 운영을 하는 속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어떤 사회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냥 이제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안정적이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예.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실각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설도 다양해요. 보니까 뭐 신장, 뭐 쇄골 신경통, 뭐 부상설부터 뭐 등등등 많잖아요. 한 가지 안 나온 가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가설입니다. 하나는 뭐냐? 제가 볼 때 성형설 있잖아요. 종종 이렇게 안 나타날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네. 근데 한 달간 안 나타난 거는 그 성형 분야에서는 잘 없고요. 주로 정형 분야죠. 그거는. 네. 복부지방 제거 이런 거 한 달씩 안 걸려요. 다음에 나올 때 굉장히 날씬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무하는 소문과 억측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북한 체제가 이제 한 사람이 전권을 행사하는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난 40일간 이렇게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북한 유엔 대사죠. 리수용 유엔 대사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고요. 반기문 사무총장 면담을 했습니다. 이게 9월 하순이에요. 이미 안 나타난 지 한 달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다음에 러시아 방문을 10월 초순에서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노회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권력 서열 2, 3, 4위가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방문해서 잘 먹고 갔습니다. 이게 1위가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되기 어렵죠. 세 번째는 연평도 인근 NLL 해역에서 남북 함정이 서로 발포한 사건이 10월 7일 날 있었죠.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연천 지역 이 북한 비방비라를 담은 풍선에다가 고사포. 고사총. 예, 그러니까 고사총. 이게 이제 네. 대공화기, 이제 낡은 대공화기라고 그러던데. 6.25 때 쓰던 거죠.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난 40일간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 나타난 북한 정부의 동향이에요. 정부와 군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소의 그 북한 당국의 여러 늘어던지- 입장, 그다음에 대처 방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은 유고 상황이라면 이렇게 북한 정부의 동향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김정은의 건강이 어딘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권력 상실 또는 권력 행사 불능 상태가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 정부가 이 문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와대에서 듣지도 않겠지만. 뭐 다리 수술 같은 거 한 거 아닐까요? 저는 뭐 언론들도 너무 이런 문제를 그렇게 뭐 여러 시간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대통령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왜 또 그러게 말이에요. 예. 뭐 이북 방송이야 뭐야. 그러니까요. 저 요즘 뭐 TV조선 이런 데 보면 저 평양 중앙 방송인 것 같아요. 그럼요. 뒤에 인공기 걸어놓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자, 다음 거는 이제 카톡 사태인데요. 이제 인터넷 메신저 검열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사태가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복잡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쭉 그걸 한번 요약해 본 다음에 다음 카카오는 뭘 잘못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9월 16일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를 넘는 모욕, 모독, 이건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이런 강경 발언이 나왔고요. 이틀 후인 9월 18일 날 대검찰청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단 범정부 대책회의라는 걸 열었고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었고요. 무관용 원칙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서기호 의원이 이제 회의록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 그 내용입니다. 그냥 핫라인 개설해가지고 막 그때 바로 삭제 요청해서 바로바로 지우고 그리고 뭐 웬만하면 구속 수사하라 뭐 이런 거예요. 이틀 후인 9월 20일 날 이날이 텔레그램 다운로드 페이지에 나 피난 왔어요라는 댓글이 처음 등장한 날이 9월 20일이에요. 진짜 빨라요. 그리고 온라인에 SNS 메신저 대피령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 정도 진행되고 9월 22일 날 검찰에서 카카오톡 검열한다는 것은 오해고 루머다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불에 기름을 분 것처럼 확산되는데요. 텔레그램이 이제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부문에서 1위가 됩니다. 곧바로. 그 닷새 동안에 111등에서 1등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이례적인 사태고요.
그러니까 다시 검찰이 사적 내용은 감시 안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럼 공적 내용과 사적 내용의 구분 기준이 뭐야?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9월 26일 날 우리 경쟁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파파이스, 우리 공정해요. 다 이런 거 해줘요. 텔레그램 로 망명하는 이 사태를 소개를 해서 더 널리 알려집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카카오톡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트위터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해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10월 1일 날 카카오하고 다음이 합병을 했죠. 시민단체들이 노동당 부대표 수사 과정에서 이분의 지인 3,000명을 함께 검열했다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불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타올랐고요. 근데 10월 2일 날 다음 카카오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카톡 실시간 검열은 영장을 가져와도 기술상 불가능하다 주장을 하죠. 근데 네티즌들 안 믿습니다. 그런 다음 날 10월 3일 날 텔레그램이 한국어 버전 출시를 하려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멘션을 트위터에 올렸고요. 막 많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죠. 이재웅 씨가 하승창 시민운동가 하승창 씨하고 설전을 벌입니다.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국가 권력 남용 때문이지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정 싫으면 이민이나 가라 이런 식의 막말을 해가지고 다시 시끄러워졌고요. 10월 7일 날 국정원의 카카오톡 대화 감청 사실이 폭로됩니다.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하고 있다는 거죠. 10월 8일 날 카카오톡이 못 견뎌서 공지사항을 다시 올리는데요. 아주 형식적인 사과문을 올립니다. 근데 다시 법률 대리인 구태현 변호사가 자기네 회사 욕하는 네티즌들은 비겁자라고 비난하고 사과할 거 없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카카오톡 법무팀을 시켜가지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보고를 받았고 넘겨받았고 국정원이 피의자 카톡을 석 달간 통째로 감청했다고 JTBC가 특종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방전이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카카오톡이 사용자 수가 9월 마지막 주에 41만 명이 줄었어요. 라인, 네이트온, 마이피플, 챗온 이런 다른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까지 합치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약 2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사이버 망명을 시도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 10월 10일 날 다음 카카오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볼 수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메시지 저장 기간을 3일 이내로 축소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이날 법률 대리인 구태현 변호사가 다시 페이스북에 회사 망함 알고리즘 다이어그램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거부하면 서버 압수 회사 망함. 시키는 대로 예예하면 네티즌들이 욕해서 사이버 망명이 늘어나서 회사 망함. 어떤 식으로 가도 회사가 망하는 다이어그램을 올려서 또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약 한 달 가까운 동안 진행된 카카오톡 프로그램 감청, 실시간 도청, 검열, 감시 이런 문제의 일지인데요.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 이 카카오하고 다음이 합병해서 경사를 맞았는데 완전 망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다음 카카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혹시 뭐 잘못한 걸까요? 검찰이 뭐 어찌고 한 거는 국정원 어찌고 한 거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민간 기업인 다음 카카오의 잘못은 뭘까요? 그 IT에 있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저희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정치랑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냐, 우리가 무슨 투사냐, 시키면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도 당신들 고객 아니냐. 그렇지. 근데 고객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이제 그런 논리로 맞섰죠. 그래서 저는 딴 건 몰라도 그 정보 넘겨준 건 이건 용서가 안 된다. 그 상도덕상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일의 발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자신과 연관된 그런 이제 자신을 모독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SNS 등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과 단속 요청을 사실 한 겁니다. 열폭한 거죠, 열폭.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사이버 수사 이제 대책기구까지 만들고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엄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SNS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그리고 다음 카카오 쪽에서도 그 변호사가
그 따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따위로 이렇게 그건 변호사가 아니죠. 그거는 변호사가 아니 변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SNS는 이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과 달리 이 SNS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카카오톡이든 밴드든 어떤 SNS도 영장 없이는 그 내용을 열어볼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은 그 영장은 제한된 혐의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명예훼손의 그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 영장 발급이 가능한 죄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살인죄 그런 거죠. 폭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가 열거가 이제 통신비밀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정도 가지고 누구 SNS를 열어보려고 시도도 못하게 딱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와 가지고 열어보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그 뭐 몇 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를 가지고 뭐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란 음모 혐의가 있다라거나 그렇게 주장해서 영장에 기재해야 그렇지. 그나마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나는 다음 카카오톡 쪽에서 회원들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은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영장이 없는 한 법원이 영장이 없는 한 열어줄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등등으로 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와 이렇게 이거 가지고 겁먹지 마라. 우리는 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났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서고 검찰이 영장 갖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또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대응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카카오톡이 재발등을 자기 도끼로 예리하고 정교하게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제 그분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새누리당에서 카카오톡 못 없애. 왜냐하면 카카오톡의 가장 큰 덕을 보는 게 누군데. 그러니까 당신들 기겨도 돼. 아니, 자기들만 망명하고 이제 또 그 악용하는 거는 계속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터넷 메신저 검열을 하고 그걸로 빌미를 잡아서 기소를 하고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위축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불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서에서 전화만 와도 심쿵 하거든요. 심장이 쿵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망명을 하는 거죠. 무슨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근데 제가 만약 이 카카오 운영자 내지 뭐 이 회사 사장이라면 참 곤란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간 기업이 요즘 같은 정치 분위기에서 검찰에서 보자 하는데 영장 갖고 와서 우리 못 보여줘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이제 카카오톡 이 회사 쪽이 잘못한 거는 우선 이 검열 등등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몇 차례 한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든 아니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나와서 해명을 하면서 법률가가 나와서 하면서 한 거든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실시간 감청 이런 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가입자의 것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그렇죠. 열어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정 가입자 것은 실시간 감청이 매우 가능한 거죠. 예, 패킷 감청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백 대씩 경찰과 검찰의 패킷 감청 기구가 보급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왔을 때 우선 거짓말을 한 게 첫 번째 고객들을 속인 거예요. 고객들을 자기들 먹여 살려주는 분들인데 이제 두 번째는 이 핵심적인 문제가 검찰에서 그걸 다 들여다보려면 영장을 받아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몇 개 하고 이런 거 혐의점을 주고 여기 있는 걸 발췌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검찰 주장은 그렇고 카카오 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냈다고 주장해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뻔해요. 검찰이 자기 대신 그 업무를 하도록 맡긴 거예요. 민간 기업의 직원들이 고객의 카카오톡을 1차 검열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건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안 좋은데 이렇게 판단해서 추려서 검찰을 보냈다는 자체가 범죄 행위예요, 이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런 짓을 한 게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고객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발견하고 영장 청구하고 절차 거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들여다보고 캡처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간 것들은
복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부탁을 한 거죠. 이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때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영장 집행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로서는 검찰이 자기 고객들을 터는 거는 자기들이 못 막는다. 영장 받아와서 하는 거는. 그러나 그걸 신속하게 터는데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또 기업윤리상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협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협조를 안 한다는 의미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검찰을 사실상 검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그 처음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 다음 카카오는 우리 고객들의 개인정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건데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는 알고리즘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도 회사 망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죠. 고객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웠던 거 아닌가요? 좀 줄이고 싶었던. 이런 정도 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고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려스러운 게요. 네. 지금 말씀에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SNS에서 벌어진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 아침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게시판에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검찰이 바로 예. 대형 포털사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삭제를 하는데 지시하고 그걸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 북한에다가 지금 삐라를 갖다가 대량으로 뿌리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도발시켜서 우리한테 얻는 게 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저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아니 상대방 그 국가 원소를 갖다가 모독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삐라로 대량 살포하는 게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국가 원수의 부인을 모독하는 내용이 네. 주래요. 그렇습니다. 예, 밤에 날리는 거는요. 낮에 날리는 거는 김정은을 집중하고 있고 밤에 날리는 삐라는 리설주를 겨냥한 삐라래요. 결국에 그러니까 총을 쏜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결국에 이걸 갖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는 데 대해서 검찰까지 동원해 가지고 무슨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이렇게 삭제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만일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좋다 이게. 우리도 삐라를 뿌리자. 풍선에 아, 삐라는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삐라 괜찮다 그러니 표현의 자유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청와대 보여줘야 상공에서 이게 흐트러지게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저 북서풍이나 북동풍 불 때 숙정문 너머에 성북동 쪽에 가서 예. 띄우면 청와대에 떨어지겠네. 그렇죠. 이게 타임 그거 달아가지고 타이머 달아가지고 거기서 터뜨리게. 그러면 그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북하고 관계는 이런 거예요.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자를 비방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사인 게임 폐막기 때 온 사람들 다 체포했어야지. 그 2위, 3위, 4위가 왔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각각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13일이죠. 그죠? 10월 오늘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근데 아까 오전에 통일준비위원회 회의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얘기 또 했고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정성 있는 삐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주관적인 의식에는 지금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는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 권력자와 부부를 비방하는 삐라를 뿌리잖아요.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니고 이제 아니 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 것처럼 귀하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 안 되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도 삐라를 검토해야 됩니다. 예, 그 단속 방법이 재밌는데 이제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특정 단어를 입력해서 예, 쉽게 말하면 키워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예, 거.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네. 해당되는 건 다 삭제 요청을 그다음에 했거든요. 이제 국론 분열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딱 그 옛날 박정희 시절 있잖아요. 예.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유언비어 뭐 신고해라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국론 분열하고. IT 시대니까 예. IT 유신 시대가 된 거지. IT 긴급 조치를 행사하고. 그러니까 있는 IT 것이고. 긴급 조치를 피하려면 삐라로 가야 돼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IT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우리 지금 등사기로 다시 해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IT 시대에 맞게끔 해요. 카카오톡은 안 되고.
IT 시대에 맞게끔. 텔레그램으로 막는. 예. 참고로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요. 텔레그램에 대해서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드리면 텔레그램은 왜 안전할까? 예. 이 신기하죠. 텔레그램은 우리 SNS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단조로운 메신저예요. 예. 지금 기능이 그런 건데 이 텔레그램을 만든 팀이요. 러시아에 사람. 있던 팀이에요. 이 친구들이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KGB 2011년도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이 푸틴, 두 번 해먹고 지 밑에 사람을 다시 시켰다가 3년이면 안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때 부정선거 의혹이 크게 있었는데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 텔레그램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근데 이 개발팀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수단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독일로 돌아가 가지고 데이터 암호화 프로토콜을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텔레그램이야. 이 푸틴의 탄압 속에서 만들어진 그렇지.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KGB 전통을 가진 러시아에서도 막아내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느 정도 우수하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네티즌들은. 정말 신기해. 있겠죠. 워낙 고수들이 많으니까 강호영 고수가 많습니다. 예. 오늘 타임라인 예.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예, 어떤 닭을 닭으로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